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국민연금으로 모자라다면 사적연금으로, 네. 개인연금으로 뭔가 좀 이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3층 연금이라고 하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회사의 퇴직금, 개인연금. 네. 요 구조는 어떻게 이상적으로 보십니까? 네, 뭐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네. 뭐 그렇게 3층 연금으로 국가가 준비해 주는 거, 기업이 준비해 주는 거, 개인이 준비해 주는 거, 네. 갖춰가는 거 굉장히 좋은 제도죠. 사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좀 안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불신이 늘어나는 거, 그죠? 개인적으로는 땡큐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금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상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가서 물어보셔야죠. 물론 제가 국민연금 상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 국민연금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면 기금고갈은 모르겠고 어차피 제도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빨리 많이 받으셔라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럼요. 제도를 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복잡하지만 제도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시대였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학력고사 잘 보면 대학을 갔어요. 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갔죠. 근데 지금은 수시, 정시, 뭐 학종, 논술, 전형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이건 탈법이 아니고 합법인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보다 연금을 더 받아요. 잠시만요. 국민연금은 그냥 내가 낸 돈이 있고, 네. 거기에 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낸 돈 대비 받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그거 외에 과거에 안 낸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안 낸 것을 내가 나중에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낼 것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받는 노령연금을 계산을 해서, 그렇죠. 가장 유리한 이걸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요. 그럼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럼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이 좋은지, 또 내가 소득이 있으면 일찍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감액이 되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죠.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연금 받다가 연금이 안 나와요. 왜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거든요. 5년 동안. 소득이 생겨버리면.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큰일 나요.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전화 오신 사례예요. 예. 부부가 30년을 살았어요. 같이. 예. 그리고 60세에 이혼하셨습니다. 예. 이혼을 하고 30년 같이 살면서 국민연금을 남편께서 다 부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죠? 자, 이혼하면은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부인께서 65세가 되면 지금은 65세가 아니라 63세죠. 63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3년여가 되면 이혼은 했지만 남편의 국민연금의 절반을 분할받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혼하시고 얼마 있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자,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예. 유족연금은 첫 번째가 배우자인데요. 배우자는 이혼했잖아요. 예. 없어요. 그럼 자식한테 가요? 자식은 25살 미만이어야 돼요. 예. 25세 미만. 자식 다 컸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부모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시고 다른 분하고 재혼하셨으면 그분한테 가거든요. 예. 그런데 재혼도 안 하신 거예요. 예. 혼자 사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냥 끝.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끝났어요. 사망 일시금, 위로 금액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끝났어요. 예. 평생을 내놓고. 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 뭐 돌아가셨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만 이 부인께서는 자기가 국민연금 내줬다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뭐 남편이 월급 받아오고 자기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편 거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맞겠다면. 네, 그런데 이혼했다는 거, 이혼하고 바로 돌아가셨던 이유로 자기는 유족연금도 못 받지, 분할연금도 못 받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럼요. 네, 이런 걸 알았더라면 뭐 혹시라도 외람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재혼을 하든가.
예,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이혼하지 말든가 이혼을 좀 이따 하든가. 예. 뭐 이런 걸 감안하셨어야죠. 이런 사례가 국민연금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국민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냥 나라에서 챙겨주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네. 이게 그냥 받을 걸 받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도의 특징상.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먼저 좀 돌아가시면 아까 그 유족연금 케이스도 있는 거고.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 왜냐면 이게 되게 움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놓고서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네. 뭐 유족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자, 우리 둘이 부부예요. 예. 제 남편, 부인. 예. 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연금 200만 원 만들었어요. 예. 부인도 이미 가입해가지고 국민연금 50만 원 만들었어요. 같이 살면 200만 원, 50만 원, 250 받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사망하잖아요. 예. 그럼 유족연금이 가요. 유족연금이 60%가 가거든요. 그럼 예. 120만 원이 지급돼요. 그러면 본인 받는 50만 원과 유족연금 120만 원 두 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원래대로는 250 이렇게 250이 나오는 건데 살아있으면 250 받죠. 예. 한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니까 120이 가거든요. 60%.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받던 연금이 내가 죽었는데 120만 원이 가니까 좋죠. 없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네. 근데 본인 연금이 있잖아요. 네네. 본인 연금 50과 120을 다 같이 받을 줄 알았는데 본인 연금 50은 포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120만 받게 됩니다. 예. 자,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신에게 120이 가니까 50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예. 개인 입장에선 나는 아직 연금 개시도 안 했어요. 예. 50만 원 받을 예정이야. 예. 근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120만 원 받게 생겼어. 예. 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온 국민연금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네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네요. 네, 괜히 낸 거예요. 그리고 네? 내가 직장에 어디든지 취업을 해가지고 어디 뭐 마트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기업에서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월급에 줄 때 국민연금 떼어요, 안 떼어요? 떼죠. 떼죠. 예. 그러니까 그 부인께 일하시는 부인에게 월급을 주면서 국민연금을 띱니다. 예. 그죠? 나는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유족연금을 받고 있죠. 유족연금. 네. 그죠?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조금씩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몇십만 원 안 돼요. 네. 그럼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유족연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낸 연금 못 받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못 받을 줄 알면서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나는 어차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 네.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가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안 됩니다. 거고.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런 재원으로 유족연금을 준다라고 국가는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재원으로 또 다른 분들의 유족연금도 줘야 되고 그렇죠, 이분의 네. 유족연금도 줘야 그러니까 되고.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것이지 내는 것과 받은 것이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내야 될 건 내야 된다. 이야, 억울하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후 납부 3천만 원 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다 날리고 뭐 하여튼 이런 케이스 적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노령연금 좀 더 받으려고 네. 추후 납부 모아가지고 과거에 못 냈던 거 더 많이 넣어서 이제 크레딧 쌓듯이 하려고 했는데 근데 돌아가시면 내고 오래 사시면 좋은 건데 내고 일찍 돌아가시면 헛낸 게 되는 거죠. 결론은 오래 삽시다. 네. 건강합시다. 어쨌든 야, 말이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편이 나오겠네. 그러네. 아니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 크레딧도 이번에 더 네.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 자녀면은 셋째일 때는 뭐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낸 걸로 크레딧을 쌓아준다. 뭐 6개월, 1년 인정해주고 이런 게 있죠. 예. 네. 뭐 근데 그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돌아가고는 있죠. 근데 예. 그것 때문에 애를 더 낳진 않죠. 지금 애 낳는데 무슨 뭐 1억, 2억씩 뭐 깨지는데 그거 몇 푼 더 받겠다고 하겠어. 아니 저처럼 이미 낳은 사람은 네. 이미 이미 나오신 사람은 분들은 좋죠. 셋 나오신 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큼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까? 올라가죠. 실질적으로. 뭐, 예. 그게 6개월인가? 하여튼 그게 예. 1년인가가 올라갑니다. 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럼 금액도 올라가요? 그럼 기간이 인정되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회사에서 조직을 위해서 뭔가의 제도를 만들 때 네. 그런 제도는 크게 의미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돈을 쓰고는 있으나 쓴 것 대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번에 그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에서도
그 출산에 따르는 크레딧 추가 그리고 군 생활을 했을 때 크레딧 추가 네. 요 제안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미 주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면 네. 좀 연금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똑같이 1억을 쓸 건데 1억을 출산 크레딧에 쓸 것이냐 아니면 출산 장려금에 쓸 것이냐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태어나면 바로 1억 줄게. 예. 그러면 다 나는 거예요.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태어나면 나중에 연금으로 쌓아가지고 받으면 좀 더 받게 될 거야. 네네.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네. 제대로 좀 정책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좀 택해야 되나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많이 샜잖아요. 네, 사적연금 얘기하다가 네. 또 이제 국민연금에 이제 한탄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결국 우리 사회는 개인 스스로 준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 센터가 더 바빠지게 된다. 나는 좋다. 네, 네, 그렇죠. 예. 같이 좋아야 되는데. 연금 개혁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정부 감사합니다. 네, 더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슬픕니다, 슬퍼. 아, 이게 참 유튜브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한가해지면 예.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거의 닥터 둠인데 거의. 그러니까요. 예. 제가 뉴질랜드에 친구가 있어요. 예. 친구한테 이제 한번 놀러 가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걔는 뉴질랜드 이민 간지 20년 넘었는데 집도 없고 그냥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었는데 이제 예. 이민을 가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 살고 있죠. 근데 물어봤어요. 넌 노후 준비 어떡하냐? 집도 없고 큰일 났다. 어떡하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노후 준비를 왜 해?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야, 연금 준비해야지. 노후에 내가 연금 박사인데. 그렇지. 여기는 노후 준비 안 해. 왜 안 해?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한 달에 250만 원씩 그냥 줘. 아니 어떻게 땅 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땅 파서 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진짜. 자원이 많아서. 자원이 많으니까. 돈이 남아드니까. 졌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신 세금만 많이 내죠. 세금만 꾸준하게 내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 나중에 노후에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후에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거나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연금 준비해라, 국민연금 뭐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저나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는 사실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원도 없고. 그렇죠. 물론 이제 북유럽의 그 연금 시스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거기는 네. 인구가 적고 네.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 보니 가스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자연자원 이런 건 적지만 네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벌이를 했습니까? 국가가 부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이 정부에서 예산만 잘 집행하게 되면 충분히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소득은 더 만들어줄 수 있다. 지금도 기초연금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기초연금 물론 65세 이상 중에서 10명 중에 7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예. 이건 무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국가가 재정을 쓰면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쓸 수 있는 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엄한데 쓰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재원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행복한 노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노후가 안정되어 있다면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연금 박사 상담센터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그렇죠. 이러다 연금 박사가 닥터 둠이 되네. 닥터 둠. 아니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무리 네. 갑자기 이게 유전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처럼 1인당 250만 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예. 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냈겠어요. 스마트폰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뭐 이렇게 정부 공공기관이 뭐 기업을 만들어서 해외에 돈을 벌어오고. 아니 뭐 이제 저는 뭐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세상이 계속 발전할 텐데 거기에 대한 뭔가 첨단 기술들을 만들어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 이과 공과를 가지 않고 어딜 가요? 의치 한약수를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잘 아시겠지만 의대는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돌리는
세상을 지키는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 세상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이과, 공과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친구들이 전부 의천학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게 문제죠.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많이 편집해 주세요. 저희는 편집이 없습니다. 편집이 없습니다. 다시 사적연금으로 돌아가서 이제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적연금 무엇이 가장 이상적이냐? 혹은 사적연금도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많이 부으면 좋은 것이냐? 이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개인 스스로 많이 준비하면 좋죠. 예. 그런데 그것도 뭔가 내가 부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가가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 주는 만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RP를 했을 때 다른 이제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 연금에 주는 세제 혜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가 있습니다. 여기는 납입할 때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세금을 최대 16.5%까지 환급해 주는 거죠. 이게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도 아니고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세액공제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옛날엔 소득공제였는데 이게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저도 헷갈려서 저도 예전에 기재부 출입하겠습니다만 지금도 헷갈려요. 세액공제는 당장 내는 세금을 빼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산이 되는 모수인 소득에서 그 소득 일부를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더 좋은 거죠. 아니요. 아니? 소득공제가 더 좋죠.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긴 그렇죠. 한데. 자,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준 다음에 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빼주면 빼줄수록 더 많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6% 내는 사람은 900만 원 빼줘봐야 6%밖에 안 빠지는데 내가 세율을 50% 내는 사람은 900만 원 빼주면 450만 원을 세이브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그렇죠. 네, 그게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서민층을 좀 위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세액공제는 누구나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고소득자에게는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900만 원까지 내면은 900만 원 곱하기 0.165. 예. 그걸 돌려받는다.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셔야지 16.5% 돌려받는 것이고 맞다. 5,500만 원 초과하시거나 뭐 사업소득 금액으로 4,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만 돌려받습니다. 아, 맞아. 이것도 고소득자는 또 조금 돌려받죠. 네. 이게 이제 연금 계좌라는 것이고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해요.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네. 뭐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 금액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아하. 이것도 한도가 있고 왜냐하면 이것도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서민 입장에서야 100만 원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 현행 소득 대체율이 약 40%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50% 올리면 뭐 또 재정이 악화되고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 우리가 했는데 국민연금하고 개인 사적연금하고 합쳐가지고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는 돼야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이론적으로는 7, 80%는 돼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퇴직 직전에 쓰던 소득이 퇴직 이후에 줄거든요. 노후에는 약간. 그러니까 소비가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반토막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퇴직 직전에는 관리비를 50만 원 냈는데 퇴직 이후에는 관리비가 3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후의 소득을 감안했을 때도 퇴직 전, 그러니까 근로자였을 때 젊었을 때 소득의 한 7, 80%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더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뭐 여행을 많이 하시거나 뭐 친구들 많이 만나시거나 하는 분들은.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이게 왜냐면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 그다음에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합니다. 돈 버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퇴직하시면 1년 360을 하루 24시간 돈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기름값도 내주고 중식비도 대주고 했겠지만 지금은 나가서 먹는 순간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노후가 되면 돈을 덜 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잘 통제하지 못하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노후에도 사실은 그래서 더더욱이 일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뭐 저희가 정희원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만 일을 해야 사람도 만나고 인지 기능도 계속 살아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소득을 대체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한 일은 넘으셔서도 또 건강들 하시니까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겠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7, 80% 정도는 돼야 이제 노후의 삶이 될 수도 있고.